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매둘기 파월.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발언 내용이 시장의 주목을 끌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연내에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히 매도 아니고 완전히 비둘기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아주 힘든 오리무중 둘이 뭉칠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곳에서는 제롬 파월이 좀 강경한 매파적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가 예상보다 상승률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파월이 여기 물가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참새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닌 네.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아주 애매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일단 그 강경 매파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져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제롬 파월의 연설의 그 중에서도 키워드 센텐스를 한번 보면요. 올해 어느 시점에 in some 포인트에 완화책을 시작하겠다도 아니고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뭐 올해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 뭐 여기까지만 하면 비둘기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 인하는 2% 인플레 도달에 대한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확신으로서는 금리 인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2% 인플레 도달에 대한 더 큰 확신에 대해서 따라서 물가가 좀 더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런 면에서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대목은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좀 환호할 얘기지만은 그러나 경제 전체로 놓고 볼 때요. 뉴욕 주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주식이 뭐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모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금리를 굉장히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기준금리 5.5%는 2006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높은 금리예요. 네. 그래서 그 고금리로 인해서 일반 가계나 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상당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도 아닌 비둘기도 아닌 이런 발언을 했다. 여기에 좀 상당히 실망하는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밤사이에 NYCB라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 주가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한때 48%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전 머니신 재무장관이 운영하는 회사가 NYCB를 주식을 대량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런 지금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 하락 사태도 사실상 고금리에서 야기된 것이거든요. 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입장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두 후보가 서로 금리 정책에서도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앞으로 거시경제 지표를 좀 더 지켜보겠다. 따라서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상당히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월이나 6월의 금리 인하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나올 CPI나 PPI 또는 PC 물가지수 또 이번 주말에 발표될 고용 지표 이런 것을 좀 더 봐야 그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NYCB 언급을 해주셔서 그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NYCB 자체는 관리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인수하면 그만이니까요. 네. 이것은 마치 실리콘밸리 SVB 사태가 꼭 1년 전인 2023년 3월 달에 터졌는데 그때도 엄청난 쇼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했죠. 그런데 문제는 고금리가 계속되면 NY12 한 곳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런 연체 대출을 누적이 되면 그 사태가 확산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됐다기보다는 잠복해 있다. 다만 NY12 자체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언급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집토끼 반란. 밤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헤일리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요. 근데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지지층 이탈이라는 과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집토끼 단속이 지금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죠. 예, 지금 슈퍼 튜즈데이, 슈퍼 화요일에 미국 대선 경선 선거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변은 없었다, 예상 그대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것만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재대결을 리턴 매치를 하기로 됐으니까 이변이 없는 것으로 얼핏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지금 이변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쪽의 경선 결과를 보면요.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이 나왔을 때 슈퍼 튜즈데이 여기에 지지율이 95%, 경우에 따라서 100%까지 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에 경쟁하는 이럴듯한 후보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 지금 미네소타주 같은 데는 2012년에 재선에 도전했던 오바마가 96.3% 득표를 했었거든요. 엄청나군요. 그런데 저기서 오바마가 미네소타에서 약 20%가량이 바이든을 찍지 않는 지지 후보가 없다. 비토해버렸습니다. 미시간은 13%가 비토를 해버렸거든요. 아예 투표 용지에 바이든이 워낙 싫으니까 민주당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그 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미네소타는 99.4%가 바이든 지지 못하겠다. 실제로 아랍계 또 젊은 청년들 이런 분들이 바이든을 찍지 말자.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바이든에게 경고를 주자 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 운동의 결과 무려 20%가량의 집토끼들이 바이든의 비토표를 던졌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청년층 또 아랍계 이런 분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예요. 그렇죠. 공화당이 미국 우선주의 또 이스라엘과 워낙 친밀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랍계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해도 너무한다. 지금 하마스에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이스라엘만 지지하고 있다는 이 원성. 이것이 이번 투표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자, 투표에서는 밖에 뛰어다니는 산토끼 잡아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자신의 지지 계층이라고 생각했던 이 집토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다. 네. 그런데 벌써 20%가 이탈했다. 지금요 미네소타라든지 미시간 이런 주가 경합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경선에서 3%, 2% 정도 1% 차이 난 곳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집토끼 20%가 뛰어나가 버리면 서로 트럼프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표하러 오지 않는다면 바이든의 참패에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좀 반성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바이든의 집토끼가 앞으로 어떻게 뛰느냐 이것이
미국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AI 플러스. 어제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AI 플러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중국 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협상회의 전인대. 근데 여기서 리창 총리가 이제 성장률 5%를 발표한 이후에 세계의 반응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알맹이도 없는 닥치고 5%만 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의 경제 운영 계획, 10대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거기 첫 번째가 AI 플러스를 지목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에 어떤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라는 그런 지시와 맥을 닿아 있어서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A 플러스 특별 지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자, 2010년으로 기억됩니다. 2010년에 갑자기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발표해서 인터넷에 무슨 플러스가 있느냐 굉장히 궁금해서 과거 자료를 다 들춰보고 혼비백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바로 그때도 미국이 인터넷 바람을 막 불 때 이 미국의 인터넷 돌풍에 지면 안 된다 해서 미국 인터넷보다 더 잘하겠다 해서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전개를 했었어요. 네. 그 결과 바이두, 텐센트 이런 것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플러스가 미국 인터넷보다 더 잘하겠다고 국가가 지원한 건데 그것이 미국보다 지금 잘한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 지금 AI 쪽에 미국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중국도 여기에 맞서는 대대적인 AI 전략을 펴겠다. 한마디로 AI가 이제 국가 전략으로 중점 관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중국이 앞서서 UAE,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같은 나라는 정부 내각 부서에 AI 부서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사과의 저주. 국내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원인인데요. 특히 이제 사과 가격이 70%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주 귀한 몸이 되셨는데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습니다, 이제. 예, 사과는 인류 역사를 바꿔온 가장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금단의 열매가 사과라는 설이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뉴턴이 낮잠 자다가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니까 이게 왜 떨어지지? 하고 만류 인력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빌헬름 텔이라는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궁수가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그것을 맞추면서 오스트리아가 독립을 하는 그런 유럽의 역사 변천도 있었고요. 네. 또 스티브 잡스가 사과 한 입 깨문 그 상징으로 애플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역사를 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과. 한국에서는 사과 가격이 폭등해서 좀 잡아가던 인플레를 다시 폭발시키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과 가격이요 무려 71% 올랐습니다. 이게 물가입니까? 이건 거의 폭탄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과 가격 인상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이던 귤은 78%나 오르게 됐습니다. 귤은 생산도 잘 됐어요. 근데 왜 오르냐? 사과가 너무 오르니까 피난 같던 사과 대신 귤 먹다 보니까 귤값이 올랐다. 이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과 수입을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비상으로 수입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농가의 눈치가 보여지겠죠. 물론 농가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가 지원을 별도로 하면서도 사과 물가를 잡는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사과를
잡지 못해서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 이것은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물가 관리 실패가 아니겠는가. 네. 참 참담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명동의 몰락. 국내 상가 임대료 1위가 어디냐 하고 물었을 때 뭐 계속해서 명동이 답이었는데 이 왕관을 내려놨습니다. 북창동이 1위로 올라섰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명동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예, 북창동 하면 뭐 한때 깡패들의 소굴 또는 그 화교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북창동이 임대료 1위로 올라서고 명동은 2위로 꺼졌다라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명동의 굴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동이 이렇게 왜 1등에서 밀려났냐.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오지 않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쇼크는 좀 벗어났지만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은 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뭐 이 상권도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 관광객에만 의존했던 명동 어떤 상권 관리자들의 전략적 실패 아니겠느냐.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 명동이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요. 밝을 명자 동굴 동자, 밝은 동굴이 어디 있느냐.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북창동은 왜 북창동이냐. 선해청 창고가 원래 조선시대 때 남대문 시장 앞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쪽은 창고가 없다 보니까 선해청에 제2 큰 창고, 북쪽에 둔 창고가 지금의 소공동과 북창동 사이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창동인데 그 당시에도 물류 창고가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주요한 도시, 주요한 지역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북창동이 컸다는 것보다는 명동이 1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씁쓸한 그런 한 세태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매둘기 파월, 집토끼 반란, 시진핑 AI 플러스, 사과의 저주, 그리고 명동의 몰락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